가세 올라가세. 하늘빛이 유난히 푸르던 가을, 우리는 개경을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뱃길. 다행히 바람도 순하고 물살도 잠잠했습니다. 항해는 이렇듯 순조로운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난행량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태안군 대섬의 남쪽 해역,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곳. 사고가 나기 전 이곳에서는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유물선이 발견됐다. 2007년 9월 해양 유물전시관 수중 발굴팀은 유물 인양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중 유물의 인양은 전문 잠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12kg짜리 납벨트와 산소 호수에 의존한 채 진행되는 수중 발굴은 입수 1시간가량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 5번을 반복하며 수중의 유물을 인양한다. 유물이 있는 바닥까지의 수심은 10m가량. 바닥에 다다르자 모습을 드러낸 청자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겹겹이 층을 이루며 매장돼 있는 다량의 청자들. 발굴팀은 정해진 구역에 따라 순서대로 청자를 수습하기 시작한다. 매몰된 청자들의 상당수는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비어있던 바구니 속에 유물들이 채워지자 수면 위로 올려보낼 준비를 한다. 바닷속 시계는 고작 1m 정도. 빛의 투과율이 크게 떨어지는 수중 작업은 수심 10m로 내려오는 녹색광에 의존해야 한다. (900년이라는) 시간의 통로를 지나 12세기의 고려 청자들은 21세기의 빛을 향해 수면 위로 오른다. (12세기) 고려 청자들을 맞이하는 손길도 바빠진다. 당겨봐. 사이사이 갯벌을 머금고 수면 위로 떠오른 유물들은 약 80% 이상은 청자의 형태가 보존돼 있는 완형의 청자들이다. 오케이. 이거 4개 세트요. 발굴팀의 시선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은 사찰의 승려가 사용하는 식기, 바리대. 색과 무늬 모두 보기 드문 최상급이었다. 야, 이거는 진짜 당초문이 끝내주게 돌아갔네.
발효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진 문양은 처음 봤거든요. 이거 보시다시피 여러 세트가 나왔는데 이 세트만이 지금 유일하게 몇 세트만이 아주 잘 이렇게 그림 묘사됐습니다. 이런 이 꽃잎하고 꽃이 잘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연문에 이 음각이 잘 돼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발굴된 청자의 대부분은 접시와 대접 등 생활자기들이다. 갯벌의 흙은 청자가 파묻혀 있던 오랜 세월 동안 그 형태와 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갯벌이 벗겨진 청자들은 21세기의 가을 햇살을 받으며 제 빛을 드러낸다. 이 정도 모형이 아마 최고의 우리도 고래청자 빛이색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업을 나타내는 그 색깔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금 하늘빛이라는데 가을 하늘빛에서 그냥 우리나라 전형적인 청자 색깔이에요. 네, 이 색깔이 제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색깔부터가 좋구만. 매장된 청자들 중 일부는 여태껏 수중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는 것이다. 청자의 상당수는 뛰어난 빛깔과 문양을 지니고 있다. 태안 대섬 앞바다에 잠든 12세기 청자 유물선. 현재까지 인양된 고려 청자의 수는 2만 2천여 점. 엄청난 양의 고급 청자들이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들어 보물선이라 부를 만하다. 사자의 몸을 통해 입으로 연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향로는 수염과 이빨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해학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이 향로는 이전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형태다. 이번 발굴품 중 최고급이라고 평가받는 참외형 주자는 억대를 호가하는 최상급의 청자다. 과거 고분에서만 발견된 국보급 주자가 생활자기의 운반선에서 발견된 것이다. 두꺼비의 피부 융기가 잘 표현된 두꺼비형 벼루도 처음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청자로 제작된 벼루들은 발굴되기도 했지만 검은색의 철화 문양을 섞어 표현한 청자 벼루는 드문 경우다. 앵무새 문양의 청자 접시는 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청자는 음각과 양각, 철화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했으며 문양의 종류 또한 파도와 물고기, 연꽃 등을 비롯한 각종 화문을 새겨 넣었다. 상감 청자가 등장하기 전 순청자의 전성기에 나타나던 청자. 이들은 당시 귀족이나 관청에서 사용하던 최상급의 생활용품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규모의 청자는 12세기 당시 청자를 사용했던 귀족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여기 바다에서 출토된 청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감이 아닌 순청자에 나타나는 모든 문양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이 특히 굉장히 활달하게 변화가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도를 타고 가는 물고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런 현대미술과 같은 아주 모던한 미감이 보이는 이러한 새로운 문양들이 등장한다는 게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어떤 조각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현대 조각과 같이 아주 개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출토됐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습니다.
2007년 10월 11일 수많은 언론들이 900년 전의 고려 청자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기존의 수중 발굴에서 볼 수 없었던 청자들은 시선을 잡기 충분했다.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확증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전량이 발굴되면은 아마 도자사학회에서 대토론회를 열어가지고 한국 도자사의 편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준점을 여기에서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자사의 편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고려 청자. 청자의 발견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 그 시작은 주꾸미잡이가 한창이던 200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안의 대표적인 수산물 주꾸미는 소라 통발을 이용해 잡는다. 20년째 주꾸미잡이를 하고 있는 김용철 씨. 그가 바로 태안의 청자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이다. 소라 통발에 산란하는 주꾸미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폐각류들로 입구를 막는 습성이 있다. 김 씨의 통발에 걸린 주꾸미는 조개 껍데기 대신 청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옛날 그릇이라면은 쭈꾸미가 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를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예, 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저런 상태로. 예, 이런 형태로. 예. 그러니까 그 입구는 저걸로 막혀져 있었던 건가요? 그릇으로? 예, 그릇 대접으로 막혀져 있었죠. 이것이 주꾸미와 건져 올린 청자 접시다. 당시 청자 접시 외에 몇 개의 파편들이 함께 발견돼 유물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 탐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쭈꾸미가 큰일 한 거네요. 아, 그렇죠. 쭈꾸미도 역시 큰일하고 사람도 큰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서해안의 바다는 수중 발굴의 보고다. 여태껏 공식 발굴만도 14차례다. 어쩌면 다량의 청자가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태안 앞바다는 조수가 빠르고 간만에 차가 커 강풍이 불면 선박 침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제가 여기서 32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투백이거든요. 이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세곡선 옛날에 쌀 날리는 배들이 다 침몰하고 다 여기거든요. 여기 앞에. 아, 물발이 근데 물발 세가지고. 여기 관장량이라고 해서 280m가요. 물살이 지금도 오리가 거기 쓰면 오리발이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물살이 센 데가 있습니다. 그 관장량이라고 해서 거기를 배가 지나갈 때 많이 좌초됐죠. 그래서 다른 때 기록도 물론 지금 나오는 자기가 12세기 거거든요. 그래서 12세기 이전에도 아마 그런 해난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굴포를 판 것이 1134년서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태안반도 서쪽 끝에 아능양. 수많은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다 난파해 난행량이라고 불리던 이름을 안전한 항해를 위해 아능량으로 고쳐 불렀다. 잦은 해난 사고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태안반도 길목에는 운하 건설을 시도했다. 남쪽 천수만과 북쪽의 가로림만 사이의 육지에 운하를 뚫어 안전한 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아직도 남아있는 굴포 운하의 흔적은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곳 태안 앞바다를 지나다 좌초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해양 유물전시관 수중발굴팀은 급히 신고 지점으로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한 발굴팀은 제일 먼저 청자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 음파 탐지기를 투입시킨다. 음파 탐지기는 해저 속 자연물이 아닌 이상물체의 정보를 디지털로 전송한다.
이제 이상물체 지점이 소나에 찍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을 좌표 지점을 찾아서 이동해갖고 잠수부가 잠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좌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표 조사가 끝난 발굴팀은 매장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수중으로 들어갔다. 수심 10m가량을 들어간 순간 뭔가를 발견한다. 갯벌과 수초에 뒤덮인 청자들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육안으로도 좋기 3층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청자들은 꽤 많은 양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청자를 확인한 발굴팀은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 지역을 임시 사적 지역으로 지정한다. 긴급 탐사가 실시된 지 한 달 후 본격적인 유물 인양 작업에 앞서 발굴팀은 18일간에 걸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발굴 지역의 위치와 부표를 설치하고 유물 매장 지역 부근에 구획 설치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 10m, 동서 20m로 그리드를 설치한 다음 다시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모두 96개의 그리드를 설치했다. 기존의 수중 발굴의 그리드가 가로 세로 2m를 설치한 데 비해 절반으로 축소한 크기다. 유물의 적재 상황 및 출토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다. 구획을 나누는 그리드 설치 작업이 끝나면 에어리프트라는 특수 장비로 뻘층의 흙을 제거하는 제토 작업을 실시한다. 강력한 압력으로 갯벌 흙을 빨아들여 수면 위로 쏟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자 엄청난 양의 청자들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중 카메라로 매몰된 상태 또한 꼼꼼히 기록해둔다. 가운데 쪽 올수록 더 좋고 안개 좋고 거의 앞뒤에서 친구들이었을까? 그럼 여기 동아시아 최초로 건조된 수중 유물 전용 탐사선 시 뮤즈호. 여기 갔잖아요. 구현부가. 근데 또 접시는 구현부가 또 저쪽 반대로 가죠. 발굴 팀원들은 유물의 매장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며 발굴 시 중점을 둬야 할 부분들을 논의한다. 그림이 아주 이렇게 이번에 발굴 작업에 그 중점을 뒀던 게 현장 상태의 기록이고 촬영이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 사용하는 갯벌층도 많고 시계가 확보가 안 되는데 여기만큼은 시계가 확보되어지는 게 상황이 좀 다른 데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발굴 중점도 현 상태를 촬영하는 걸 중점을 두자, 또 실측을 하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신안선부터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조차 없었던 시기. 발굴은 대부분 해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수중의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고고학자들. 해군 잠수부가 건져 올린 유물을 선상에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학문적으로 우리가 꼭 얻고자 했던 그런 정보들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놓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도 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잠수사들의 이제 얘기만 듣고 우리가 이제 이 드로잉을 그렸기 때문에 실측도랄지 뭐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대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신안선은 1323년 중국에서 도자기를 비롯한 무역품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전남 신안군에서 침몰된 국제 무역선이다. 선체의 보존 처리와 복원에만 무려 20년이 걸린 신안선은 아시아의 해상 교역사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다. 발굴된 2만여 점의 도자기는 세계 최고의 자기 생산지였던 중국의 도자 기술과 그들의 자기를 갈망했던 일본의 교역상을 담고 있었다. 배에 실었던 무역품들의 품목 또한 매우 다양했다. 향신료인 후추를 비롯해 고급 가구재인 자단모까지 동서 간의 문물 교류와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던 14세기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 그리고 생활사를 고스란히 밝혀주고 있다. 이 모든 교역사의 결정적 단서는 바로 목패였다. 행선지가 일본임을 알려주는 목패와 원대 연호를 새긴 목패를 통해 언제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수중 발굴은 한 시대의 경제와 사회는 물론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9월 태안 청자 유물선의 발굴 작업은 어느새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수중 잠수사들은 긴 통을 이용해 나무 막대기를 인양하기 시작한다. 청자를 지탱시켜주던 쐐기목부터 선체에 실렸을 갖가지 나무 파편들이 쏟아진다. 수습한 나무 파편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잠시 후 발굴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긴 놈. 이야. 이거 적었어. 네, 됐어. 야, 진짜 글씨 잘 썼네. 먼 남. 글씨가 적힌 목간이 발견된 것이다. 수십 차례 수중 발굴에서도 고려시대 목간은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은 정보는 여태까지 저희들 그 태안이라든지 시비동포도 발굴 중에 처음 나온 수중에서 나온 지금 목소입니다. 이것은 신안선의 경우는 그 지치 3년 명의 목패라든지 이런 게 나왔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지금 발굴 중에서는 처음 나온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의 화물 운송표와 같은 역할인 목간은 청자가 만들어진 지역과 최종 목적지 등 도자기의 생산과 운송 체계를 밝혀줄 바코드나 다름없다. 일부 목간들의 묵선은 90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 많지 방금 써놓은 글씨처럼 선명하다. 발굴팀은 목간에 적힌 글씨를 분석하기 위해 목포로 향했다. 최초로 발견되는 고려시대 목간.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포장을 벗긴 목간들의 파편을 먼저 글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짜 맞춰본다. 일자 쓰는 그 1, 2, 3, 4, 1이요? 한일자의 가진 자가 아닐까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맨 마지막에 단위자로 그렇게 같은 글자일 테니까. 단위겠네요. 그러나 묵서의 대부분이 초서체로 쓰여졌고 이두식 표기까지 사용해 해석은 쉽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적외선으로 촬영을 시도했다. 첫 번째 목간은 탐진역 재경 대정 인수료 부 사기 80. 지금의 강진인 탐진에서 개경에 있는 대정 인수에게 사기 80개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목간에서는 재경 안영호 부 사기 1과라고 적혀 있다. 서울에 있는 안영호라는 인물에게 도자기 한 꾸러미를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목간에는 청자를 보내는 지역, 곧 청자의 생산지와 최종 목적지, 그리고 받는 이와 받을 수량은 물론 책임자의 서명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청자는 탐진, 즉 강진에서 서울인 개경으로 향하던 중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은 저 처음이 목간이 나왔을 때 흥분했고, 왜냐하면 고려시대 목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물론 그 청자가 대부분 강진에서 만들어져서 서울로 개경으로 갔다는 건 다 알려진 일이었지만, 그거를 그 직접 기록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그간 도자기의 문양과 기형 등을 근거로 생산지를 추정하고 연대를 작성해왔다. 때문에 도자기 운반이나 유통 과정 등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대섬에서 출토된 목간은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고려시대 손꼽히는 청자 생산지 강진. 이곳에는 고려시대 수많은 가마터가 조성돼 있었다. 국가에 공납하는 도자기를 만들었던 곳, 왕실이나 관청에서 쓰이는 최상품 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강진의 역할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 강진이 청자의 가마터들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청자 가마터가 200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곳 대구 면에는 청자를 굽던 인구와 식솔들이 약 2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안반도에서 2만 2천 점이 나왔습니다만, 이곳에서 약 한 200개에서 청자를 굽다 하면 엄청난 양을 굽을 것입니다. 이곳 청자박물관에 소장된 청자들은 태안에서 발굴된 청자들과 형태며 문양, 빛깔 등이 매우 흡사하다. 태안 앞바다에 잠들어 있는 청자들은 모두 강진에서 생산됐음이 확실해졌다. 며칠 전 개경의 최대경 댁에서 급한 기별이 왔습니다. 얼마간의 말미를 줄 테니 색 좋은 청자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서둘러 자기를 빚을 흙부터 마련합니다. 탐진의 흙은 다른 지역의 흙보다 고와 색과 모양을 내기 좋습니다. 딱딱한 흙덩어리는 곱게 다진 뒤 물에 섞어 체에 걸러냅니다. 며칠 후 가라앉은 고운 앙금만 걷어내 반죽으로 사용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요 반죽은 의외로 매우 중요합니다. 행여 공기라도 들어가 버리면 청자는 고사하고
가마에 불을 올리는 즉시 깨져버리니까요. 배가 출발하는 시일에 맞추려면 촉박합니다. 주문받은 청자가 2만 점이 넘을 뿐더러 모양을 잡는 것도 까다로워 작업 시간은 2배로 더 걸리니까요. 주문한 청자들은 주로 접시와 대접들이지만 특별히 주문해온 까다로운 청자들도 있습니다. 요 참외 모양의 주전자와 두꺼비 모양의 벼루가 그렇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들어야 하기에 모양을 내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접시에 주로 많이 새기는 앵무새 문양은 몇 해 전부터 대가의 마님들이 즐겨 찾는 단골 품목이지요. 똑같은 문양인 듯하지만 우리는 새의 머리 방향을 좌우로 바꿔 그리며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통영잔에는 특별히 철화문을 그려봅니다. 황토물로 무늬를 그린 뒤 구워내면 검은색 빛을 띠는 철화문으로 변하지요. 이번 주문에 우리는 양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청자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살짝 한번 구워낸 자기들은 유약을 곱게 입혀 한 번 더 굽습니다. 제대로 된 비색을 얻기 위해서는 갓발에 넣고 구워야 합니다. 갓발은 가마 속에서 청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공기를 막아 푸른 빛이 띄게 해주지요. 하나의 가마에서 구울 수 있는 자기의 수는 대략 100여 점 정도입니다. 2만 점이 넘는 자기를 구워내기 위해서는 200개의 가마를 모두 돌려야 하지요. 다행히 탐지낸 가마의 수가 많은 편이어서 개경에서 부탁했던 시를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마 안으로 들어간 자기들이 부디 좋은 빛깔로 다시 태어나길. 이제 남은 것은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푸른 빛깔의 자기들을 기원하는 일뿐이네요. 가마에 불이 꺼진 열흘 후 드디어 입구를 개봉하는 날입니다. 모양 내기가 까다로웠던 두꺼비 모양의 벼루는 그 색과 모양이 제법 괜찮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기억물이 많아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첫 번째 가마에서 나온 청자들은 파손도 적었고 빛깔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검은 꽃잎이 돋보이는 철화문 통영장과 양각으로 새긴 연꽃 무늬이며 앵무 문양도 모두 기대 이상입니다. 개경의 대가에서는 청자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완성된 청자들을 배에 싣기 위해 제일 먼저 두툼한 짚을 깝니다. 짚은 깨지기 쉬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제로 사용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적재 방식은 웬만한 파도에도 청자를 끄떡없이 지켜주지요.
자기의 종류별로 20개에서 30개씩 포갠 뒤 좌우 2개의 나무 막대로 기둥을 만들어 지탱시키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둡니다. 이 정도면 무사히 개경으로 갈 수 있겠지요. 유물이 매장된 갯벌 속에는 당시 청자들을 배에 실었던 선적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항해 시 충격에도 파손을 줄이기 위해 완충제로 사용했던 지피며 청자를 지탱시켰던 나무 막대까지 선적에 사용된 적재 방법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질비한 청자 더미 속에서 발굴팀은 철제 산발이 솥 하나를 발견한다. 부근에는 또 다른 선상 생활용품인 도기 항아리도 묻혀 있었다. 바닥 깊이 박혀 있었던 항아리 속은 갯벌로 가득 채워 있었다. 항아리를 채운 흙은 그 용도를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줄 수도 있다. 훼손을 줄이기 위해 발굴팀은 수중에서 즉시 포장한다. 항아리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일까? 해양유물전시관 유물발굴팀은 항아리의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항아리를 가득 메운 흙의 일부를 채취한 뒤 내용물을 확인해 본다. 폐각류를 비롯한 갖가지 부속물들 속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발견됐다. 바로 다량의 생선가시다. 항아리는 백길에 오른 선원들이 젓갈을 담아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그 젓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금이라든가 그런 양념들을 담아서 이렇게 다니던 그런 이제 도구들이었죠. 불을 지펴 밥을 짓기 위해 사용했던 돌판에는 아직도 그을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무사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기 위해 떡을 쪘던 시루와 양념을 담았던 단지, 숫돌들은 당시 뱃사람들의 땀 냄새가 배어있다. 발굴 작업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수중에서는 다량의 청자와 선원들을 싣고 항해를 했을 유물선의 선체가 나타났다. 선체의 잔해는 동서 7.7m, 남북 7.3m에 걸쳐 뚜렷하게 남아있다. 배 바깥 부분으로 추측되는 외판을 측정한 결과 폭은 약 40cm, 두께는 6cm가량이었다. 선체의 위치는 침몰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수중 발굴 전용선인 씨뮤즈에서는 수중 카메라가 해저 10m에서 전송한 선체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렇지.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배가. 배가 이렇게 넘어진 거네. 그렇지. 이상하게 한번 돼 있어 배가. 지금 이쪽은 다 노출되어져 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발굴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선체가 매몰되어 있는가를 지금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상의 유물 발굴 작업을 마친 후 발굴팀은 그날 작업한 유물들의 노출 상태를 평면도로 옮긴다. 매몰된 청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모두 재현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태안 앞바다의 청자 유물선의 침몰 상태로 예측되는 평면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2만여 점의 청자를 싣고 항해하던 유물선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작팀은 침몰한 청자 유물선의 특징과 침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중 속 청자 유물선의 모형 복원을 시도했다.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자연 지형적인 조건을 그대로 갖춘 밑에 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조수 간만이차가 심한 이 서해 지형에서 어느 때라도 그 항해가 가능하고 물이 빠지면 그대로 가라앉을 수 있는, 얹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 바닥 부분은 전통 한선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85년 발굴된 완도선은 이 같은 평저형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무역선의 바닥은 V자 모양으로 나타난 이른바 첨저형 구조다. 모형 제작에는 40년간 한선을 만들어 온 무형문화재 김귀성 씨가 함께했다. 실제 선박의 4분의 1 규모로 복원될 모형배. 그러나 12세기 고려배의 전형적인 특징과 당시의 건조 기법을 그대로 재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모형 제작에 돌입하기 위해 제일 먼저 목재부터 고른다. 오래된 나무만 골라서 빼가지고 두껍고 넓은 거를 다 발려버리고 가장 속에 좋은 것으로 만들죠. 목재는 3년을 건조시킨 질 좋은 낙엽송으로 한다.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내구성이 강한 낙엽송은 한선의 주요 목재였다. 배 밑바닥에 해당되는 저판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평평하게 이어 평저형 구조로 잡았다. 나무와 나무의 연결 부위는 모두 나무못을 만들어 사용한다. 쇠라는 자체는 녹에 썰으면 그 순간은 괜찮지만 쇠를 하면은 녹선 부위는 떨어지면 그 약해집니다. 쇠라는 자체는.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이 건조가 잘 된 나무는 물에 들어가면 항상 불어나기 때문에 더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밑면과 좌우 양쪽 면은 정교하게 아귀를 맞춰 연결한다. 저판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히면 바닥의 중심에 무거운 돌을 얹어 배의 형태를 휘어지게 만든다. 이 휘어진 이유는 배가 앞에서 내려오는 여울, 물살을 배 밑으로 깔고 뒤에서 오는 물살을 배 밑으로 깔고 배는 움직이지 않고 물을 배 밑으로 깔고 항해게끔 이 바닥이 휘었습니다. 모형 제작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배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배 건조의 마지막 작업은 틈새마다 삼나무 껍질을 박아넣는 것이다. 나무배 방수를 위한 오래된 기법이다. 말랐을 경우는 가만히 있는데 져지면은 이제 불어나니까 나무 사이를 메꿔줘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죠. 아, 확실하게 못 들어오네요. 네, 요 방법뿐이 없습니다. 배에서는. 옛날엔 다 저 방식을 썼나요? 그렇죠. 이게 전통 방법이고 수천 년 내려온 한선의 기법이죠. 원형 배라면 길이 20m, 폭 3m였을 것을 4분의 1 크기로 복원한 고려배의 모형이다. 평저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배의 측면은 연한 해안의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선형을 띈다. 배의 뒷부분은 공작새의 모양을 본떠 신미양까지 담아냈다. 금방이라도 황포도치를 올리고 거친 바다의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듯 정교하다. 고려배는 수심이 낮고 물살이 센 연안의 바다를 보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고려해 제작돼 있었다. 완성된 청자들을 모두 싣고
우리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백길에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둘 챙겨 실었지요. 목적지는 개경, 우리는 돛을 올립니다. 순풍을 만난다면 개경까지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백길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토록 갖고 싶다던 아내의 가락지도 어머니의 새 비녀도 사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마다의 약속들을 뒤로 하고 긴 항해에 올랐습니다. 탐진에서 개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해안의 백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달리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경험 많은 선장에게 의지해 방향을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서의 끼니들은 직접 불을 지펴 안침밥으로 해결합니다. 반찬이라 봤자 젓갈이 전부. 싱싱한 채소들이 그립긴 하지만 쉬 상해버려 오랜 백길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시장이 반찬인지라 우리의 끼니는 젓갈과 고봉밥으로도 충분합니다. 참 아주머니가 솜씨가 좋으시오. 점장님 지금 발굴하고 있는 대접으로 밥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인데요. 우리 김병근 박사는 문화재 훼손이다 하니까 제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거? 이런 거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다 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 강해진 빗줄기와 거센 바람으로 더 이상의 발굴은 불가능했다. 조류가 센 바다에 비바람까지 몰아치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발굴팀은 황급히 바지선을 철수시킨다. 기후와 바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수중 발굴은 파도와 바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연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하고 같습니다. 수중에서 유물 하나하나 인양하는 작업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기상이 안 도와줬을 때는 더더욱 힘든 것은 또 배는 위험은 배가 더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려배는 파도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을까? 제작팀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했다. 실제 해상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생성시켜 파도를 맞는 고려배의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한다. 실험에는 4분의 1 크기로 복원된 고려배 모형이 직접 투입된다. 파도 생성기는 배의 크기에 맞춰 조건별로 파도를 생성해낼 것이다. 실제 건조 기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고려배는 크기를 축소했지만 금방 항해에 나서도 문제없을 만큼 견고하다. 먼저 1m의 파도부터 테스트해보기로 한다.
1m의 파도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색이다. 동요는 거의 없었다. 파도의 세기를 조금 더 높여본다. 1.5m에 해당하는 파도.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균형을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파도를 맞는 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이번에는 파도 생성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파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약 6m에 해당하는 파도다. 이것이 바다 위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배도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할 것이다. 높은 파도가 연이어서 몰려온다. 이런 정도의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심을 잃을지도 모른다. 저런 배 같으면 일단 뭐 복원력을 잃어서 자초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아주 큰 파도가 위에서 덮쳐서 그것이 이제 배 안에 뭐 화물창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아마 그런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혹은 아니면 뭐 충돌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같이 겹쳤을 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12월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역시 거센 조류와 높은 파도가 있는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다. 12세기 태안 앞바다를 지나던 고려배 또한 거센 조류와 높은 파도라는 난관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복병, 그것은 바로 암초였다. 어두운 밤 해안 곳곳에 숨은 암초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밤 일어나서 제가 틀림없이 암초 그전에 있었는지 언능 정신이 없다고 가는 거 받쳐보더라고. 그 받쳐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박쳐본 놈은 그렇게는 뭐 부서지게 그렇게 박쳐본 일은 없지만은 그냥 가다가 우당탕하냐 그 다음판에 있지. 그래서 언능 때리지 않거든. 진행할게. 그러면은 못하면 박치하고 깨져갖고 우리 배로 건지기라. 배 죽은 놈 하나요. 가을의 초입, 우리는 개경으로 향합니다. 이만점의 청자를 실은 배에 우리의 꿈도 함께 실었습니다. 탐진을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났을까. 우리는 난행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거만 거기 있던데. 2007년에 수중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던 11월, 태안 대섬 앞바다의 발굴 바지선 위에서는 조촐한 제가 올려졌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 발굴 조사단은 용왕신께 고하나이다. 태안 대섬 수중 발굴 조사에서 인간 여점의 유물과 선박을 조사했는데 침몰 당시 돌아가신 영령께 맑은 술과 과포를 정성껏 마련하여
지난 6개월간의 수중 발굴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900년 전 이곳 태안 앞바다에 침몰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제였다. 대단위로 학술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한테 고맙지만은 사실 여기에 아픔의 장소, 우리가 봤을 때 난파선이라는 것을 발굴하고 조사하게 되는데 난파를 당했던 그 상대방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기억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픔으로 이게 얼룩진 그런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지 뭐. 끊어진 우리 역사의 한 편린을 잊게 해준 태안 청자 보물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언젠가는 과거에 잊혀진 역사가 될 것이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